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무더위 대단합니다. 이 장마 끝물에 습기 때문에 정말 이 덥다는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뭐 군복도 너무 더워가지고 새로 만든 그 사계절용 군복이 뭐 마치 뭐 한증막 들어간 것 같다, 찜질방 간 것 같다, 이런 병사들의 불평등에 하계용 여름 옷을 또 만들기로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밤에 잠 못 이룰 정도로 참 열대야 심한데요. 이 열대야 가뜩이나 이 덥고 불쾌지수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요즘 더 열받게 만드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린이부터 뭐 연로하신 분들까지 누구나 찾는 것이 은행이고, 은행에 대한 어떤 공신력,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은행들이 최근 드러나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죠. 뭐 이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는 일단 CD금리가 전체 대출금 320조 원이 넘는 대출금의 기준금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무려 4,500조 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역시 기초자산이 된다는 것,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CD금리 조작 파문, 이것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어디까지 드러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파장이 뭐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나 나왔죠.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금융권역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조사를 벌였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뭐 메가톤급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뭐 거의 퍼펙트 스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동시다발적인 폭풍, 완전히 땅이 꺼질 정도의 그런 폭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CD금리 조작 파문도 정말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여기에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은행이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내용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고, 또 실제 나타나는 숫자들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반면에 이 고객 입장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신규 대출이나 연장 대출할 때 무조건 가상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평상시에 기준금리가, 다시 말해 CD금리 또는 뭐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면은 뭐 가상금리 올릴 명분이 없겠죠. 근데 2008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5.25%이던 기준금리를 연 2%까지 3.25%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5%포인트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면 저 CD금리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평균 가상금리를 그 이전에는 1.73%였던 가상금리, CD에다가 1.73%포인트를 붙여가지고 대출금리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이 2.75%로 그것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가상금리를 더 1.22%포인트 더 높여가지고 전체적인 대출금리를 인상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물론 절대 수준은 낮아졌죠. 워낙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3.25%포인트나 떨어지다 보니까 1.22%포인트 이 가상금리를 높이더라도 한 2% 정도는 일단 대출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1억 빌려서 한 달에 50만 원 나가던 게 한 2% 정도 줄어드니까 한 40만 원만 나간다 그러면 이자 많이 싸졌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금리 떨어진 것만큼 안 내리고 거꾸로 예금 금리는 대폭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벌여왔던 행태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신한은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도도 다 된 내용이니까요. 우리나라 1, 2위를 다툰다는 신한은행은 이른바 가방끈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대출자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할 때, 금리를 정하는 신용등급을 정할 때는 직업이나 소득,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갖고 그동안의 금융거래 실적,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신한은행만 유독 학력이라는 부분을
그 신용 평가할 때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해서 매겼습니다. 그래서 총점 54점 중에 석사나 박사면은 54점 만점을 주고 고졸 이하는 13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고졸 이하 대출 신청자 중에 30% 이상은 대출을 거부당했고 또 대출을 받게 된 사람들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보다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방끈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차별화된다. 이것은 이미 직업이나 소득 같은 것이 전체적인 학력 수준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학력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소득이 좀 더 높은 직업을 높은 직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직업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금리 차등화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학력이라는 요인까지 더 더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말 지탄마다 마땅하다고 할 수 있죠. 요거로 끝나면 또 재미없겠죠. 국민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함께 내가 1등이네 네가 1등이네 하는 우리나라 대형은행입니다. 일부 지점에서 대출 서류 만기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또 오늘 석간신문에는 서명까지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사인하는 것까지 흉내내가지고 조작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범법행위입니다. 이런 거를 은행원들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가상금리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리고 그다음에 가방끈 갖고 금리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믿고 돈을 맡겼던 은행들이 벌이는 행태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이게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거래하는 은행들이 하는 일이 맞는지 그런 행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것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렇게 이자 멋대로 받고 또 멋대로 학력 차별하고 이렇게 신용평가 모델 멋대로 만든 거 금감원이 다 승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이걸 승인 안 해주면 은행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면허사업입니다. 은행이 뭐 누가 설립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금산분리라는 원칙 하에서 뭐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주인 없는 은행이 정답입니다. 그런 은행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렇게 가상금리 마음대로 올리고, 신용평가 모델 멋대로 할 수 있는지,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인가받아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는 은행들이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융당국이 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초록이 동색이라고 할까요? 작년에 은행들 이자 수입으로 39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가상금리를 부풀려가지고 지난 3년 동안 20조 원을 더 걷어간 은행들이 작년에 39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는데 그 중에는 물론 초과 이자를 걷어서 더 걷어간 부분도 있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은행 경영평가를 할 때는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컴플렉스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줄기차게 분기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지, 보도자료에 꼭 은행들의 수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여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맞았죠. 그리고 98년부터 대대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5개 은행 퇴출, 제일서울은행 매각, 한일상업은행 합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기억이 생생하시겠죠. 그래서 당시 30개였던 은행이 불과 3년 새 15개로 줄었습니다. 절반이 됐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30대 그룹도 절반이 됐습니다. 워크아웃 들어간 거, 법정관리 해체된 거 다 합치면은 남아난 거는 1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조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 금융당국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까지 줄기차게 펴왔던 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행 편애다. 자식이 여러 개 있는데 은행도 있고 이금융권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다 있는데
한마디로 은행 편애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남만 챙겨주는 뭐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15년 동안을 이렇게 일관되게 은행 편애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적폐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다 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어느 자식이든지 간에 하나만 편애를 하고 오냐오냐 하다 보면은 또 그 자식한테 먹을 것도 더 주고 옷도 더 입혀주고 용돈도 더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다른 자식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거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던 그 자식이 올바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은행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15년 동안 은행 편애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방카슈란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은행에서 또 펀드도 팔 수 있습니다. 펀드 다 팝니다. 이게 실제 지금 펀드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무수한,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수표도 발행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그러니까 증권회사 하던 거, 보험회사 하던 거 전부 다 은행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은행들이. 카드도 발행하죠. 자, 이렇게 은행들을 왜 이렇게 편애를 했을까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관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따라서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덩치가 큰 이런 은행들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을 높여서 BIS 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대외 신인도를 높여서 은행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100위 안에 드는 게 간신히 몇 개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대형화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국민주택 합병하고, 뭐 지금 우리은행도 여러 가지 은행 합병해서 탄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한은행은 조은행과 합병했고, 뭐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했고 그랬죠.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시 그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합병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적어도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메가뱅크론입니다. 그 당시 뭐 소위 말하는 정책을 위반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메가뱅크를 만들어서, 거대 은행을 만들어서, 뭐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이런 거대 은행을 만들어서 리딩뱅크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 지금 국민은행이고 신한은행입니다. 물론 50위권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은 덩치는 키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의 기본적으로 서비스인데, 서비스로서의 기초 실력, 야구로 따지면 번트 같은 겁니다. 번트고 주루 플레이 같은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형편없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무슨 서비스를 받으십니까? 은행 가면 CD기가 다 해주지 은행원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소액 들고 가서 예금한다 그러면 은행 창구에서 박대박이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 5, 6년 동안을 대출 이자를 매달 내왔는데 그 대출 이자 나가는 통장에서 얼마 빠져나가는 금액만 적힙니다.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의 금리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대출 이자가 이만큼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은행들이 멋대로 가상금리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객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행들은 그동안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단 한마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록이 동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특히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들 합병하고 뭐 건전화한다, 뭐 이런 하나의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무수한 논란이 있었지만은 안 된다라는 쪽으로 뭐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라 주인 없는 은행으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했던, 다시 말해서 종금사들이죠. 종금사들. 재벌들이 소유했던 종금사들의 과도한 외화 차입, 그리고 장기로 빌려서 단기로 빌려주는 미스매치. 거꾸로죠.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주는 단기 외화 대출 자금을 차입해 와서 국내에서는 장기 시설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다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재벌들이 은행까지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철저히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뭐 이른바 좀 강단의 좌파 학자들, 좌파 경제학자들이 아주 선봉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은행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때마다 거의 이 사람들은 경기하다시피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행태들,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주인 대리인 문제 아시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리인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은행들은 대리인이 주인 행세하는 걸 넘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정부는 은행에 특혜를 줘왔습니다. 반카슈랑스 판매라든지 펀드 판매라든지 모든 면에서 특혜를 줘왔습니다. 대신에 정부도 또 얻는 게 있죠. 이 소위 말하는 모피아. 모피아들이 얻는 건 뭐냐? 자리입니다.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치와 그 모피아들의 자리가 동반 성장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금융지주사 쭉 만들어가지고 누가 앉았습니까? 대통령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 뭐 정권 실세 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피아나 정권 실세들이 가는 자리, 이것이 바로 금융지주 회장 이런 자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뭐 요즘 뭐 금융계에 뭐 4천왕이니 6천왕이니 이런 소리 나오죠? 천왕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그뿐인가요? 은행 임직원들 대우 어떻습니까? 요즘 신이 내린 직장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뭐 은행 이런 얘기하면 은행원들은 좀 또 발끈하죠.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은행 초임,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들 초임 4천만 원 안팎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졸 신입사원들 평균 임금 초임이 한 2천만 원 남짓되는 거의 2배입니다. 은행 차장만 돼도 억대 연봉입니다. 또한 명퇴를 40대에 명퇴를 한 사람들 경우에 명퇴 조건 중에 자녀 대학 학자금까지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대주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미 은행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 명퇴금까지 몇십 개월치 얹어줬는데 플러스 자녀 학자금까지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고무줄처럼 늘린 가상금리, 그거 예대마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부는 은행에 특혜를 주고, 은행은 소위 말하는 모피아나 실세들한테 자리를 주고, 임직원들은 고임금과 복지 천국을 누리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은행들의 썩은 행태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 금산분리의 원칙. 이거 뭐 민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여기 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는 뭐 금산분리하면 이 꼴 아무개 할 정도의 그 대명사 같은 의원도 있고, 뭐 이금융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더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 그 최근에 CD 문제, 가상금리 고무줄 이 문제들 전부 다 정부 책임이었고, 정부가 이런 그 과점적인 담합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메가뱅크론과 주인 없는 은행론, 이런 것들이 결국 은행의 대리인, 우리가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 행세를 넘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참 메가뱅크론이라는 헛된 환상, 그 다음에 주인 없는 은행이라는 어리석은 판단, 이런 것들이 뭉쳐서 바로 이런 행태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공정위 그 CD 금리 조작 조사, 담합 조사,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어도 한두 달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담합이 뭔지,
특히 금융에서는 담합이 뭔지, 이것은 뭐 건설에서 담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은 고도의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순응적인, 시장 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이런 어떤 조치를 수시로 내리는 것이 어떤 금융 감독의 기능 중에 하나고, 그게 따라야 되는 것이 또 금융회사들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금융이 엉망이 되기 딱 좋은 거죠. 이게 돈 장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지 이거는 정말 좀 시간도 걸리고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감사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은행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데, 이 부분은 은행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예금금리는 득달같이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미적미적합니다. 뭐 만기 연장할 때 가산금리 더 붙이고 뭐 이건 기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온 은행들의 행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금융소비자보호처, 이것이 논란 끝에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가 소비자보호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같은 형태였는데, 이것을 좀 분리하자는 쪽,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은행들의 이런 횡포 같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은 결국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나쁘고 이 무더위에 은행들 이런 얘기 전해드려서 좀 죄송한 느낌도 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은행 가서 은행 뭐 여직원이 좀 활짝 웃는 모습으로 대했다 그래서 그거로 그냥 그 은행에서 서비스 받았다 혹하지 마시고, 금리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이 금리가 맞는 건지, 내 대출이자가 얼마가 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 금리고 나갔고, 전달에는 어떻고 지난 1년 동안 매달 어떻게 뛰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요구하지 않으면은 은행들 계속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객들이 은행 복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주인 없는 은행, 이런 대리인, 쉽게 말해서 몸종이 주인보다도 더한 행세를 하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최근에 공정위가 또는 감사원이 은행을 탈탈 털어대는 거, 이거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의 어떤 공공성, 그 금리의 자유로운 결정, 뭐 이런 거를 가로막는 어떤 또 경제민주화 같은 캠페인이 벌어질까봐 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 단계 이전에 정말 금융당국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은행 구성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이 금융계의 4천왕, 6천왕이 또 대거 또 물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로 똑같은 행태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금융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